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읽어드리는 박세훈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서아시아사에 대한 클립들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아시리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슬람 왕조들 정통 칼리프, 우마이야 아바스, 그리고 이제 셀주크 티르크, 사파비, 티무르 이런 나라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클립은요 서아시아사의 마무리입니다. 주로 이제 종교가 이슬람이 기반이었죠. 자, 그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여러 나라들 중에 역사상 가장 강성함을 뽐냈던 그런 나라 오스만 제국을 중심으로 볼 거고요. 자, 이 오스만 제국이 지금 현재 어느 나라의 전신일까요? 네, 바로 터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터키까지 이제 걸쳐서 내용이 언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을 기반으로 한 튀르크 제국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그 이후에 결국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 막강한 세력을 형성했던 세계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 파악 패턴은요, 발전, 전성기, 위기, 그리고 개혁. 이 위기와 개혁부터는 근현대사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발칸 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터키 공화국 이런 내용들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근현대 들어 약화되자 그 영향하에 있던 다른 민족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달지 여러 운동이 일어난달지 했는데요. 대표적인 곳을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이제 이집트 지역, 더불어 이란의 민족운동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스만 제국의 성장인데요. 자, 등장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강성했던 셀주크 티르크가 13세기경 몽골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틈에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일대죠. 이쪽으로 유입된 튀르크 유목민들이 곳곳에서 자그마한 나라들을 건국하게 되는데, 그중 오스만 베이라는 자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오스만 공국을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299년 13세기 말이었죠. 자, 이들은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때까지도 존속해 있던 엄청난 제국이죠. 비잔티움입니다. 여기를 계속해서 이제 공략을 해 나가면서 아나톨리아 서북부의 많은 영토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은 14세기 말 유럽에 진출을 했고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게 됩니다. 헝가리를 중심으로 한 크리스트교 세력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술탄 칭호를 획득하죠. 자, 그러다가 티무르 군대와 싸워서 잠시 주춤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1402년 앙카라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결국은 재기해냈다는 거. 자, 그럼 발전 단계를 보니까 중요한 군주들이 언급이 3명이 됩니다. 첫 번째 메흐메트 2세, 두 번째 셀림 1세, 세 번째 술레이만 대제가 되겠습니다. 자, 메흐메트 2세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정말 큰 사건이 되겠는데요. 바로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과도 같이 쓰이게 됩니다. 이걸로 중세의 그 문이 닫혔다라고 이제 평을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존속했던 동로마 이 비잔티움 제국이 이때 무너지면서 유럽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제 수도로 삼고 이름이 이제 이스탄불로 불리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터키를 가장 대표하는 수도는 앙카라인데 오히려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곳이 바로 이 이스탄불이죠. 자, 그러면서 이들은 발칸반도 대부분, 그리고 아나톨리아, 유프라테스강 상류부터 흑해 연안까지 진출을 하면서 대제국 성장의 기틀이 마련된 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9대 술탄 셀림 1세를 보겠습니다. 냉혈한이라는 어떤 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사람이 출제가 잘 되는 건 이집트 시리아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맘루크 왕조가 지배하고 있던 메카와 메디나의 보호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로써 수니파 이슬람 세계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되죠. 셀림 1세 맘루크 왕조 정복, 요거 아주 잘 나오고요. 그러면서
당시 망명해 있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칼리프직을 양도받아요. 그러면서 정교 일치가 됩니다. 바로 정치적인 권위, 이미 술탄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칼리프의 지위까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탄 칼리프제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대 술탄 술레이만 1세 또는 흔히 우리가 술레이만 대제라고 부르는 오스만 제국 최전성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가 15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즉 16세기 전 중반을 걸치게 된 오스만의 술레이만 대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름도 솔로몬이라는 뜻이죠. 법전 편찬을 비롯해서 제국 내 각종 제도를 정비, 입법자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군사 전략가로서의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서 13차례의 대외원정을 통해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룩했다고 합니다. 자, 동유럽을 진출을 했어요. 자, 바로 헝가리를 정복을 한 거죠. 예전에 평가원 기출에서 언급된 전투, 모하치 전투 이런 것들을 겪어서 헝가리를 정복을 했고요. 합스부르크 당시 이제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하면서 그야말로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하는 세계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여기를 점령을 하고 더욱더 유럽 쪽 깊이 진출을 했다면 오늘날의 세계 지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많이 바뀌어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 연합 함대를 격퇴하기도 했는데요. 1538년 프레베자 해전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표현도 잘 나옵니다.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해와 아라비아해 연안까지 차지를 했고요. 지중해 교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 교과서에서만 언급됐는데 셀림 3세식이 들어가면서 18세기 지방행정 및 조세제도가 개편되고 서구식 군대 창설 등 근대화를 추진한 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흐메트 2세, 셀림 1세, 그리고 술레이만 대제는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단독으로 되기 때문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던 오스만 제국도 결국에는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오스만이 이제 지중해를 거의 호수로 만들 정도로 굉장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동서간의 어떤 무역이 이루어질 때 이 오스만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회를 할까, 새로운 항로를 개척할까 하면서 유럽들이 다른 루트를 찾아 나섰고 그것이 곧 신항로 개척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신항로 개척이 되었고 지중해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이제 이 오스만의 이익도 감소가 됐겠죠. 그리고 1571년엔 에스파냐에게 레판토 해전을 패배하기도 합니다. 점차 술탄의 통제력이 약화가 되고 지속되었던 오스트리아의 빈포위 작전도 실패로 돌아가면서 국력이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복했던 헝가리도 다시 상실하게 되면서 점차 쇠퇴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전 근대사로서의 오스만 제국의 내용입니다. 근현대사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제도나 문화사를 좀 볼게요. 자, 제도도 은근히 명칭들이 다 잘 나오거든요. 첫 번째, 티마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 티마르 제도는요, 군정관과 기병에게 봉급으로 토지를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그들 토지에 대해서 그들의 영향력과 세금을 납세를 할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징세권을 인정을 해주죠. 자,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그들로부터 이제 군사력을 제공을 받는 군사적인 봉건제, 이게 이제 티마르가 되겠고요. 데브시름의 제도라는 것을 시행했다고도 합니다. 자, 이 데브시름의 제도는 뭐냐? 주로 발칸반도의 크리스트교도 청소년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이슬람교도로 개종시키는 거죠. 그리고 교육합니다. 훈련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술탄의 친위 군대, 바로 이 예니체리나 관료로 등용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 예니체리, 술탄의 친위 부대인데 오스만 제국과 관련해서 정말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밀레트라는 제도를 운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 밀레트란 무엇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가 국교인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 자, 바로 이 인두세, 우리가 지즈야라고 부르죠. 이 지즈야를 납부하면
종교별로 자신들의 교회를 짓고 마을을 이루면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치 공동체가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오스만 제국 내에서도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그 광대한 영토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덕택에 세계 각지의 산물이 집결해서 도초에서 상업도시로 이제 굉장한 상업도시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당연히 동서문화의 융합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문화, 그리고 비잔티움 문화, 페르시아 문화와 튀르크 문화까지 다채로운 문화가 융합됐고요. 공문서에서는 터키어, 그리고 사용을 했고요. 아랍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등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건축 분야 보도록 할게요. 자, 건축은 우리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유명한, 오늘날에도 이스탄불 가면 대표 랜드마크가 있죠. 바로 아야소피아 또는 성소피아 성당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오스만 제국이 비슷하지만 좀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만들어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에요. 요거는 17세기 초에 만들어집니다. 사용되었던 그 타일색 덕택에 블루 모스크라는 이제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우리가 일단은 비잔티움 제국에서 언급이 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만들어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크리스트교 성당이었겠죠. 근데 오스만 제국이 이제 비잔티움까지 정복을 하면서 이제 모스크, 이슬람의 모스크로 개조가 되면서 여러 첨탑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기도 해요. 자, 그리고 오스만 제국 때 만들어졌던 이 술탄 아흐메드 사원은 어떻게 될까요? 첨탑이 무려 6개가 엄청나게 웅장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이 푸른색 타일이 유명해서 블루 모스크라고 불리기도 했대요. 자, 이랬던 오스만 제국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아까 쇠퇴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열강이 이제 간섭을 해오죠. 그 오스만을 이제 둘러싼 여러 유럽 열강들이 있는데 그 지역을 둘러싸고 여러 나라들이 충돌합니다. 독일, 영국, 그리고 뭐 프랑스,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까지 이제 각축장이 되면서 오스만도 이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던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뭐 아랍 지역도 있고 발칸 지역도 있고 뭐 이런 지역에서도 독립운동이 촉발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죠. 결정적으로 그리스가, 이 오스만이 이제 장악하고 있던 지역인데 이 그리스가 독립을 시도하고요. 아랍도, 이집트도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자치를 허용을 했고 그리스는 독립을 쟁취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럽 지역 영토가 상실되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스만 제국도 여느 제국처럼 개혁을 안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 개혁이 18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있었는데 그 유명한 탄지마트라는 개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럽의 제도를 도입해서 대대적 개혁을 추진한 것을 말하는데 이 탄지마트를 당시 술탄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했다라는 의미로 은혜개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탄지마트라는 용어 자체가 또 개혁, 재구성 이런 뜻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근대적인 군대를 양성한다, 징병제를 바탕으로 했고요. 행정 개편, 신교육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전국적인 도로망, 철도, 운하 이런 것들을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탄지마트가 이렇게 사료로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술탄의 권한 일부를 의회에 넘기고 의회는 술탄의 승인을 얻어 법을 제정한다. 모든 백성의 생명, 명예, 재산을 법으로 보장한다. 조세징수에 관한 원칙을 마련한다. 군대의 징집에 대한 정식 규정 그리고 근무 기간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장미의방에서 발표가 되어서 장미의방 칙령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서 그 탄지마트의 어떤 종결점이자 핵심 헌법이 하나가 제정이 되는데요. 자, 그걸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미드하트 파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876년 일명 미드하트 헌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탄지마트의 종결점 내용이 되겠는데, 자, 미드하트 헌법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입헌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요. 헌법 자체가 오스만 최초의 성문 헌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을 명시했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등 근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의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보수 세력의 반발 그리고 서구 열강의 방해가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 여러 자신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놓치면서 위기감이 왔고 탄지마트라는 개혁을 했다. 그 탄지마트 개혁의 끝자리에는 최초의 성문법 미드하트 성문헌법인 미드하트 헌법이 있었다. 자, 그러나 이후에 계속된 러시아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전쟁에서 졌거든요. 자, 그러자 당시 술탄은 헌법을 정지시키고 의회를 해산하는 등 전제 정치를 부활시킵니다. 자, 그러자 이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게 1889년 청년 튀르크당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조직은 1889년이 되는데 이들의 혁명은 1908년으로 가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자, 배경은 러시아 튀르크 전쟁 1877부터 1878년에 있었던 이 전쟁에서의 패배로 유럽 영토를 많이 상실하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술탄의 전제 정치가 강화되자 근대화를 열망하던 오스만 제국의 국민 대다수가 그거에 반발을 하게 되죠. 자, 그때 결국 청년 장교들, 학생, 젊은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청년 튀르크당이 입헌 정치 부활을 요구하면서 무장 봉기를 일으키게 된 거죠. 자, 그들은 정권을 장악하고 헌법을 부활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여성 차별 철폐, 그리고 근대 시설의 확장, 교육과 세금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자, 아쉬운 점은 이들이 너무 극단적인 튀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러면 많은 반발을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반발을 받으면서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계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발칸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발칸 전쟁이 1차와 2차인데 1차 전쟁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서 그 발칸반도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싸웠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유럽의 영토 대부분을 오스만 제국은 상실하게 되었고요. 국제적인 지위는 추락합니다. 결정타가 있죠. 그 결정타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패했던 동맹국에 가담을 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쪽에 가담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패전국으로 취급을 받게 되었고 비튀르크인들, 터키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영토를 사실상 거의 다 상실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결국 1920년대 해체까지 돼버리는데 그때 이 청년 튀르크당도 함께 해체가 됩니다. 자, 결국은 이 오스만 제국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기존의 어떤 엄청난 영토를 자랑을 했던 그런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오히려 영토가 대폭 축소된 상태에서 자주권마저 정말 위태로울 정도로 어려워진 상황이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기 때문에. 자, 그때 그런 이제 오스만 정부가 다른 강대국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면서 위기감에 놓여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반발하면서 한 사람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오늘날 이 터키의 국부로 추앙받는 사람인데요. 바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입니다. 무스타파 케말이 이름이고요.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아버지다, 국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무스타파 케말은 튀르크 국민당을 결성을 하고요. 그가 술탄 정부를 타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능한 술탄 정부가 전쟁에서도 지고 자주권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그런 이제 굴욕적인 조항들을 체결을 당하고 있으니 그 술탄 정부를 이 무스타파 케말이 주도해서 무너뜨리고 최소한의 어쨌든 이권과 핵심은 지켜내고자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 정부를 타도하고 1923년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터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는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고요. 술탄제도 폐지하면서 공식적으로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 놓았습니다.
이 조치는요, 엄밀히 따지면 공화국 수립 직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넓게 이게 터키 공화국 내용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는데요. 여성의 지위 향상, 그다음 정교 분리, 근대적 교육제도 실시, 일부 다처제 금지, 터키 문자 재정 보급, 서양 달력 공식 사용 등 다양한 근대화 정책을 추구했어요. 특히 오늘날 시사하는 점이 하나 보이는데 바로 이 철저한 정교 분리 원칙이었죠.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터키의 현재 지도자의 입장은 이거랑 다르죠. 이제 이슬람 이제 원리주의 중심으로 나가면서 특히 이제 성소피아 성당이 다시 이제 원래는 박물관처럼 사용돼서 누구나 편하게 이제 들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모스크로 돌아간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터키 공화국의 이야기까지 해서 서아시아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앞에서 제가 오프닝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 오스만 제국이 약화가 되니까 그 영향을 받던 아랍이나 이집트 지역도 여러 가지 이제 민족적인 움직임이 분출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띄웠었거든요. 그 내용 언급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먼저 아랍 지역입니다. 아랍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 하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오스만 제국이 약화되자 이 아랍 세계에서 독립의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민족 운동이 커집니다. 자, 대표적인 운동이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자, 18세기 중엽, 19세기 초 대체로 그 정도로 잡는데 순수한 종교 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초기 이슬람의 순수함을 되찾자 그런 순화 운동이었거든요. 자,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압둘 와하브였기 때문에 와하브 운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점차 이런 운동들이 아랍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오스만 제국 지배에 저항하는 커다란 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바로 쿠란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구호를 외쳤던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압둘 와하브하고요, 부족작 출신의 이븐 사우드란 사람이 힘을 합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왕국 하나를 만드는데요. 1차 사우디 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나라가 하나 있겠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운동이고 사우디 왕국, 뭐 이런 이름을 들으니까 느낌이 오실 겁니다. 바로 오늘날 사우디 아라비아가 나타나게 되는 바로 그쪽 역사가 되는 거죠. 물론 이 1차 사우디 왕국은 오스만 제국에게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이제 간판을 달고 있는 이집트에 의해서 무너져요. 무함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이끌고 있었고요. 자, 그에 의해서 일단 무너졌습니다만 다시 1930년대 사우디 아라비아가 건설이 되었던 거죠. 자, 더불어서 조금 더 이제 중동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그 아라비아 반도 위쪽으로 쭉 가면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굉장히 큰 분쟁,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쪽으로 언급되는 것은 거의 그렇진 않습니다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핵심적으로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약속이 거의 이제 이 아랍인들을 결국엔 기만한 셈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남겨졌다. 첫 번째, 후세인 맥마은 협정이고 두 번째는 벨푸어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후세인 맥마은 협정은 1915년이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체결이 되네요. 1915년 이집트 주재 영국 관리였던 맥마흔이 아랍의 지도자 후세인에게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이 아랍인의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스만 제국과 대결하던 영국이 아랍인을 자신의 편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랍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믿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근데 1917년에는 벨푸어 선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유대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 특히 유대인들이 자금력과 그다음 정보력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또 영국이 이것을 지지했던 것을 말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유대인 자본가 로스차일드에게 서한을 보낸 것, 이게 이제 벨푸어 선언이 되겠는데, 자, 사실은 이 후세인 맥마은 협정과 벨푸어 선언의 내용이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죠.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쟁 후 상황이 되자 영국 보호하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유대국가 건설을 위한 유대인들의 이동이 시작된 거죠. 여기서부터 바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는 비극적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과 아랍계 이슬람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고, 대체로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런 강대국들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건국을 지지를 하면서 더욱더 이 팔레스타인인들의 분노가 거세졌고, 끊임없이 이 지역이 이제 갈등 중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아랍 쪽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랍은 우리가 이제 이란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란은요, 우리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던 것이 이제 사파비 왕조였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카자르 왕조가 18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는데요. 자, 이 카자르 왕조도 진짜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특히 영국 때문에 힘들었는데,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출제가 되는 게 담배 이권 수호 운동이라는 게 1890년대에 있었습니다. 영국이 이란 지역에서 담배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반영 감정이 상당히 고조가 되었는데요. 알 아프간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담배 독점권 반환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란의 상인이나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담배 이권 수호 운동이 활발히 전개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담배 이권은 회수가 돼요. 하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했고, 그것이 되려 이란의 경제 종속화를 가져오게 되어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죠. 자, 한편 아시아 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904년부터 5년까지 있었던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자, 이것을 이란은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깁니다. 영국과 러시아가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이 아시아 쪽에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죠. 자, 더불어서 또 하나 사상적인 고취가 돼요. 일본이 이겼다고? 일본이 이겼다라면 그건 일본의 입헌 정치가 우수해서야 라는 자극을 주면서 이란에서도 입헌 운동 또는 입헌 혁명이라고 부르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1906년 헌법을 제정을 하고 언론, 집회의 자유 이런 것들을 허용을 했죠. 자, 그러나 수구 세력의 방해와 영국, 러시아의 무력 간섭으로 이마저도 개혁이 좌절되면서 나아가 러시아가 북부를, 영국이 남부를 분할 점령, 협정을 하면서 분할하게 됩니다. 반식민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을 겪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민족운동을 일으켜서 이제 카자르 왕조는 무너지고 팔레비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국호가 공식적으로 이란이 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여러 이란의 정치적인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거기까지 다루지는 않고요. 자, 요 정도로 해서 이번 클립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클립에서는요, 각국사 중에서 이제 동남아와 관련된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